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달에 군무원 시험 2차 시험이 있었죠. 어, 여러분들 그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이제 복원이 이루어졌는데 어, 이 복원한 것을 선생님이 조금 더 다듬고 또 정리를 해서 한번 이 강의를 마련해 봤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되었나 하면은 보통 우리 이제 이 국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문 영역도 있고 또 문법, 독해와 관련된 거 다른 시험과 달리 이제 우리 군무원 시험에는 문학사 문제 같은 것이 출제되잖아, 그죠? 문학사. 전체적으로 봤더니 한문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났어요. 이번에는 보통 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번엔 쓰기 문제 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문법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13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좀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부분을 봤더니 한 9문제, 문학사 문제가 2문제. 이래서 문법 부분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예전 경향과 약간의 뭐 오차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이 문법 영역에 해당되는 우리말 문제 같은 것이 약간 좀 까다로웠어요. 또 판소리 문제가 약간 까다로운 게 있어서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좀 어려웠고 나머지는 좀 평범한 그런 수준의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꼭 뭐 100점 다 맞아야지만 합격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뭐 공부하기가 상당히 그 영역이 넓어서 하기가 어렵다 싶은 부분은 과감히 좀 버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최선의 점수를 얻어내겠다, 이런 작전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 출제 경향이 어떠한지, 수준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자, 1번 문제를 한번 봤더니 이 문제는 지문 하나를 가지고 두 문제를 냈는데 판소리의 그 용어를 가지고 낸 문제예요. 1번에 밑줄 친 부분을 딱 봤더니 더듬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이 더듬이라는 게 있는데 이 더듬하고 판소리에서 비슷한 특징이 있는 것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바디라는 게 있어요. 바디. 바디. 이 더듬하고 바디. 이걸 어원상의 의미로 좀 생각하면 좀 더 쉽습니다. 더듬은 너음 뭐 이런 뜻이고 바디는 받은 것 뭐 이런 뜻이에요. 즉 이 더듬 같은 경우는 판소리에 그 명창이 있겠죠. 명창은 뭐 작품을 가지고 막 놀지 않겠습니까? 이 명창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판소리의 한 대목을 딱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그 극적 재질을 가미를 해서 새롭게 창조해내는 겁니다. 자, 어쨌든 판소리의 일부입니다. 이거는요. 일부. 판소리 일부를 재창조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재창조. 재창작. 자신이 어떤 그 극적 재질을 가미해서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하죠.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색깔을 담아서 그렇게 각색해낸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바디 같은 경우는 받은 것 그랬죠. 누구한테 받은 것이냐면은 이 판소리는 대개 스승에게 이렇게 전수를 받거든요. 스승에게 뭐 야단도 맞아 가면서 그러면서 전수를 받는 건데 그 전수받은 판소리 한 마당이라면 한 작품을 말합니다. 작품 전체인 거죠. 전체를 또 이 명창은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스승에게 물려받은 그런 판소리를 또 다듬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다듬어 가지고 자기 색깔을 또 내는 거예요. 이제 뭐 자기 색깔을 낸다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한 대목을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작품 전체를 완전히 절묘하게 새롭게 다듬어 놓는 거냐, 이런 차이에서 더듬과 바디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잘 다루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웠을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 참고적으로 그 여러분들 2번에 보면은 남도 지방에서 부르는 잡가의 하나로, 잡가는 판소리가 아니잖아, 그죠? 판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 글은 판소리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아마 챌 수가 있을 겁니다. 가락의 굴곡이 많고 활발하며 진양조 장단인 거, 이런 건 이제 육자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잡가 중에 육자배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잡가는 길거리 놀이판에서 사당패가 노래로 불렀던 겁니다. 판소리 광대가 부른 판소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2번 니은에 들어갈 말 그랬는데 그 니은 부분을 앞뒤를 읽어보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괄호 안에 내용 집어넣기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괄호 안에 내용 집어넣기 문제는 이건 문맥적 의미 묻는 문제 아닙니까? 문맥적 의미 묻는 문제는 그 괄호가 들어있는 문장의 시작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봤더니 심지어는 일상적인 말투로 이루어진 빵빵빵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상적인 말투로 이루어진 빵빵빵 이랬잖아요. 일상적인 말투로 이루어지되 관형사형어미 니은, 요 관형 아닙니까? 관형어면은 이거 수식어 아닙니까? 그럼 얘는 피수식어겠죠. 피수식어의 내용을 알고 싶으면 수식어에서 힌트 또는 그 내용을 갖다가 참고하면 되는 것이죠. 뭐. 그러니까 판소리 중에서 일상적인 말투와 관련되는 게 뭐냐? 당연히 안일이지 뭐, 그죠? 창은 소리고, 일상적인 이야기가 바로 안일이, 그죠? 창 안일이. 그다음에 이제 뭐 발림이라든지 너름새 같은 경우는 몸짓이고, 추임새는 흥을 돋우기 위하여 지르는 탄성이죠. 그래요. 자, 이제 3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 단어 중 준말이 아닌 것은 우리 표준어 부분에서 다루었던 그런 단어들인데요. 본디말이 뭔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기러가 이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기러기하고 관련되겠죠? 기러기 우는 소리가 어때요? 기럭기럭 이렇죠. 그것도 기러기 이거 줄임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 기럭기럭 거기에다가 명사와 전미사 이 붙여서 기러기 이렇게 만든 거죠. 이 기러기를 부르는 말 뒤에 혹격조사를 붙여야 되겠죠. 기러기야. 그래서 기러기야 이렇게 부르면 돼. 기러기야. 근데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고도 한다는 겁니까? 기러가 이런다는 겁니다. 기러가.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개구리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개구리야. 그대로 쓰면 개구리야. 개구리를 의인화한 모양이죠. 이거 줄이면 뭡니까? 개구라. 이렇게 적어야 되죠. 이거 소리 나는 대로 개구라 그러면 김구라 아저씨 화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익혔던 거. 이거 말고 또 하나 기억해둬야 될 게 뭐냐? 무르팍. 이 무르팍을 줄여가지고 물팍이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물팍. 물팍이란 말이 과연 맞는 말이냐?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낼 수가 있는 거죠. 물팍 맞는 말입니다. 무르팍 줄임말 물팍. 복수 표준어입니다. 자, 2번에 있는 국말이는 그건 준말이 아니죠. 뭐 국 명사 아닙니까? 말다의 말 용언 어간 뒤에 명사와 전미사 이 국말이. 애꾸누나 이 애꾸눈 아 같은 경우는 애꾸눈은 그 눈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눈을 가진 말 이러한 눈을 가진 말 사람을 나타내는 말은 애꾸눈이 요겁니다. 그 뒤에다가 혹격조사 야를 붙이면 애꾸눈이야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애꾸누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무. 이 열무는 1989년에
이 무우에서 이 장음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음절 하나가 줄었어요. 무. 요걸 가지고도 맞을 수가 있을 텐데 열무 할 때 그 열도 열. 뭐 여린이 줄어가지고 열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린 무가 열무로 이렇게 바뀌었다. 요거까지 생각하면 더 좋은데 이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요것만 생각해도 요거는 맞힐 수가 있겠죠. 자, 이제 4번입니다. 요거는 문학산 문제죠. 예덕선생전이 수록된 문헌은, 자, 이거 우리가 고전 문학할 때 배웠던 건데 어쨌든 박지원 선생의 소설은 다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뭐 허생전이나 호질 이런 것들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출전도 우리가 생각해 봤었죠. 박지원 선생의 소설. 박지원 선생의 소설은 모두 한문 소설입니다. 모두 한문 소설. 또 모두 양반 소설. 모두 단편 소설입니다. 자,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출전이 어딘가 그런다면 열하일기가 출전인 작품이 있어요. 열하일기. 이 열하일기는 중국 기행 수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열하일기는 모두 26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열하일기 속에 옥갑야화라는 책이 있어요. 옥갑야화. 이 옥갑야화라는 책 속에 나오는 소설이 허생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하일기 26권의 책 중 한 권. 그게 관내정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관내정사 속에 나오는 소설이 호질이에요. 호질. 그러니까 이 두 작품만 빼놓고 나머지는 싹 다 방경각 외전에 나옵니다. 방경각 외전. 무슨 뭐 양반전이라든지 그죠? 뭐 김신선전, 우상전, 뭐 별별 작품들이 다 있죠. 마장전, 연려박씨 함양전. 자, 연려 함양 박씨전, 그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방경각 외전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경각 외전은 박지원 선생의 어떤 단편 소설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편 소설 모아놨으니까 단편 소설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요하고 앞으로도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5번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 띄어쓰기. 뭐 띄어쓰기야 우리가 열덩어리로 탁 공부를 했는데 보통 띄어쓰기는 의존명사, 조사어미 접사 그 네 가지에서 대부분 출제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뒤에 가면 또 있죠. 이번엔 띄어쓰기가 두 문제나 출제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고유명사, 전문용어 띄어쓰기는 좀 쉬운 유형에 들어가죠. 자, 한번 보죠. 뭐 1번 같은 경우 성과 이름, 성과 호는 붙여 쓰죠. 띄어 쓴다 그래서 틀렸죠. 2번 호칭어 관직명, 이거 독립된 명사니까 당연히 띄어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맞는 거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데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죠. 근데 얘는 단어별로 띄어 쓴다 이래놓고 단위별로 띄어 쓴 사례를 적어놨기 때문에 사례와 그 위에 있는 이론이 맞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쓴다 이랬으니까 만성 띄우고 골수성 띄우고 백혈병 이래야 되는데 그거 잘못되었죠. 자, 6번 다음 중 누군가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 시키는 것 그러면 사동이고 당하는 것 그러면 피동 아닙니까? 근데 거기 4번에 당하다가 있잖아요. 그거 피동이지 뭐. 그건 아주 쉬운 문제였죠. 7번에
다음 사자성의 한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 좀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우리 군문시험 한문은 좀 어려운데 사필귀정 이 일은 반드시 바른 것으로 귀결된다 그건데 바른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면 바를 정자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뭘 써놨습니까? 정할 정자를 써놨더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거 발소자죠?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여기다가 대궐을 짓자. 대궐 지을 터를 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할 정자라는 거죠. 그거 잘못되었고요. 자 이제 8번. 이 8번이 우리말 문제인데 좀 포기를 해야 될 만한 그런 문제죠. 왜냐하면 이런 건 어지간히 우리말을 공부한다 해도 잘 이렇게 다루지 않는 거죠. 3번에는 윤똑똑이 그 정도는 좀 다룰까. 근데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1, 2, 4번을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그런 문제였는데 어쨌든 새서덩이는 이건 무슨 흙덩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흙을 그러니까 김멜 때 흙을 딱 떠가지고 앞에다 이렇게 탁 엎는 그런 흙덩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그런 문제였죠. 자 이제 9번으로 가볼까요? 9번은 이게 이제 독해 문제인데 비문학 독해 문제죠. 순서 바로잡기. 순서 바로잡기 문제가 거의 뭐 반드시 출제되다시피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 그랬습니까? 순서 바로잡기. 순바잡 순서 바로잡기 문제. 일단 순서를 바로잡아야 되니까 가, 나 두 개의 내용은 파악해야 되는 거죠. 가, 나 두 개 정도의 내용은 파악해야 됩니다. 내용 파악. 내용 파악 해보니까 순서가 잡힌 거야. 그러면 1, 2, 3, 4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1, 2, 3, 4 중에서 틀린 것이 있겠죠. 이 틀린 것을 탁 제거하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다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순서가 또 잡혔다. 그러면 1, 2, 3, 4 내려가서 또 틀린 것 제거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답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뭔 내용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답은 4개. 우리가 뭐 시험장에 가서 학문 연구합니까? 답 잘 찾으면 되는 거지, 그죠? 자, 이대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가부터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비문학 독해든 문학 독해든 내용을 파악할 때는 무조건 요약 정리인데 요약 정리할 때는 뭐 빼는 겁니까? 전제 샥샥, 상술 샥샥, 부연 샥샥, 관영어 샥샥, 부서 샥샥. 요 5가지만 빼면은 무조건 요약 정리가 되고 요약 정리가 되면 독해 문제는 100% 다 맞힐 수 있다 그랬습니다. 뭐 빼는 거지 뭐. 우리 비문학 독해 첫 시간에 공부했던 한 2시간 공부했나요? 요약 정리하는 방법. 뭐 우리 여러분들 인문 특강 거기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도 중요한 것이라서 여러분들 인문 특강에 요렇게 하면은 풀 수 있다 해가지고 간략하게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하여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써먹겠다고 마음을 먹고 아직 뭐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공부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배워가지고 이대로 써먹으면 됩니다. 하여튼 독해는 선생님한테서 배운 방법을 써야지 정확하고 그리고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국어 문제 풀다가 시간 뭐 한 30분, 35분 가버리면 뒤에 다른 과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일 나죠. 그래요. 그거 생각하면서 꼭 배운 방법대로 풀어야 됩니다. 자, 제임스 러브록이 말하는 사이보그는 제임스가 말하는 사이보그는 주어가 나왔으니까 살려야 되겠죠.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다르다.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다르대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름. 뭐 어떻게 다른데? 그는 사이보그를 오늘날 로봇과 인공지능 시스템의 후예로 자급자족하고 자각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했다. 우와, 이 구체적 내용이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네요. 뭐야, 그럼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자각할 수 있는 존재. 자각한데 막 욕하면은 대들고 그러는 모양이네. 이제 나를 정리해 봅니다. 제임스 러브록은 사이보그를 똑같이 화제가 제임스 러브록의 사이보그네요. 생물이 또 다른 개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부사어라서 샥샥. 그들은 인간이 동물계로서 식물 위에 선 것처럼 어떻게 해당되는 부사 부분이니까 샥샥. 우리 위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우와. 우리 위에 선다는 것은 인간이 사이보그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네. 순서가 나왔네요. 사이보그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다. 이거 아닙니까? 자급자족하고 자각하는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인간 위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인과관계로 전개되니 가가 전제고 나가 주지라서 가나 순서가 됩니다. 순서가 잡혔으면 1, 2, 3, 4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1, 2, 3, 4로 탁 내려가서 가나가 아닌 거 한번 제거해 볼까요? 2번은 나가네. 3번, 4번도 나갑니다. 자, 2개 제거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다 부분을 봅니다. 다. 지구를 하나의 작은 생명체로 보는 가이아 이론의 창시자인 제임스 러브록은 뭐야? 제임스 러브록에 대한 소개잖아요. 가이아 이론 창시자래요. 제임스 그 자체에 대한 설명, 제임스 그 자체에 대한, 제임스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 사실 그게 먼저 알아야 되고 그의 생각은 뒤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다 가나가 돼야 됩니다. 다 가나. 이렇게 제거한 건 절대 쳐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1번, 3번 중에서 딱 보니까 다 가나, 다 가나, 3번이 답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 글을 읽지도 않았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도 답은 나오잖아. 빠른 속도로. 그래서 꼭 배운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요. 자, 이제 10번. 로마자 표기가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로마자 표기는 좀 쉬운 유형에 들어가지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풀긴 푸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준순기태라고 생각하고, 순기태라는 것은 순간 기억력 테스트하기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기억본 딱 봤더니 구미 초성에 있는 기억은 G로 적어야 되는데 K로 적어놨잖아요. 기억본 틀렸잖아요. 그걸 순간적으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번 내려가는 거죠. 1번 딱 내려가서 1번, 2번, 3번, 4번을 봤더니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기억 들어가 있는 건 틀리는 거 아닙니까? 1번 틀렸고 4번 틀렸잖아요. 그러면 2번, 3번 중에서 답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2번, 3번을 보고 올라와야 됩니다. 2번, 3번을 봤더니 세상에 니은, 리을, 니은, 리을은 똑같잖아요. 그럼 이제 뭐만 보면 되겠습니까? 미음만 보면 되지 뭐. 그래서 미음을 탁 내려갑니다. 왕십리? 왕십리는 어떤데? 왕, 십, 리인데 요 사이에서 비음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왕십리가 될 테고 W-A-N-G 심은 S-I-M 니는 N-I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걸 R-I-로 적어놨네. 그죠? 틀렸잖아. 미음 들어간 거 2번 3번 중에서 미음 들어간 거 틀린 거죠. 3번에 들어갔네. 그러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2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지금 6개의 사례가 나왔지만 우리는 2개만 보고 답을 내잖아요. 이게 속도를 우리가 내 가지고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인 거지 뭐.
자, 꼭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식 문제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푸는 거예요. 막 무식하게 저돌적으로 푸는 것도 참 좋은데 뭐 머리 뒀다 뭐합니까, 그죠? 남들보다 가능하면 빨리 풀고 정확히 푸는 게 좋지. 예. 자, 11번.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요 11번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몰라도 핫옷 있잖아. 핫옷. 핫옷. 이 핫을 HOT다 이랬잖아. 뜨거워? 왜? 솜을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솜을 넣은 그런 옷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접두사, 접미사를 공부했다면 핫, 이게 솜을 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다. 아마 그런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옷이지 뭐, 소옷. 근데 뭐라고? 모시옷이라고? 틀렸지. 자, 12번. 다음 중 단어의 형성이 다른 하나는 그랬네요. 단어 그러면 종류가 크게 두 가지, 그죠? 단일어, 복합어. 복합어는 다시 두 가지, 파생어, 합성어. 파생어, 합성어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1차 분석을 해서 직접 성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직접 성분. 7차 과정 그동안 계속 직접 성분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8차 과정 2020년부터는 직접 구성 요소라는 말을 써요. 한번 단어를 한번 탁 쪼갰을 때 나오는 두 덩어리. 아예 쪼개지질 않는다? 그럼 단일어지 뭐, 그죠? 근데 쪼개져요. 쪼개졌을 때 나온 구성 요소 중 접사가 있느냐를 딱 본다는 겁니다. 접사. 그래서 접사 공부를 꼭 해야 한다 그랬죠? 이거 안 하면은 현대문법이 막 다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접사가 있다, 그럼 파생어고 없으면 합성어지. 그래서 잽싸게 뭡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접사 부분에만 동그라미 땅땅땅 치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 접사 부분, 그 접사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돼요. 1번은 높다와 푸르다 합성 아닙니까? 2번은 풋고추의 풋, 그거 접두사네요. 무슨 뜻입니까? 덜 여문,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이 떠올라야 공부가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시뻘겋다의 시, 시나 뭐 시시나 새나 셋이나 접두사 아닙니까? 매우 짙고 선명하게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덧붙이다의 덧, 덧붙이다의 덧, 이거 접두사죠. 뜻은 뭡니까? 겹쳐, 이런 뜻이지 뭐, 그죠? 덧니 하면은 겹쳐진, 덧버선 그러면 겹쳐 신는, 덧저고리 이러면 겹쳐 입는, 이렇게 뜻이 떠오르면 접사 공부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접사 자료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시중에 있는 책들이 자료가 없잖아. 근데 우리 책에는 300개나 실려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 공부하면 다 풀 수 있는 거 이런 거예요. 거기는 그 수천 개의 단어들이 다 파생어 아닙니까? 파생어 공부도 실컷 할 수 있지 뭐. 그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쪽쪽쪽 읽어보면 되니까. 공부 방법 선생님이 알려줬지요? 그래요. 이렇게 쉬워지잖아, 접사 알면. 그 다음 13번 시조의 형식을 가지고 낸 문제인데, 뭐 시조의 정형성 하면은 시조가 고려 말에 정형성이 완성됐잖아요. 정형성, 갖춰진 정형성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장수와 구수. 두 번째 음보수. 세 번째 자수. 글자수지 뭐, 글자수. 자, 장수, 구수.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이 당시는 3장이었고, 그러니까 세 줄 시조라는 거죠. 구수는 6줄, 6구. 3장 6구, 세 줄 6구.
삼장육구였죠. 뭐. 음보는 사음보였죠. 그 다음에 자수는 가장 중요한 게 종장, 첫음보, 요거는 삼자여야 하고, 종장 두 번째 음보는 5글자 이상이어야 하고. 근데 종장 두 번째 음보 5글자 이상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자수가 아니었어요. 전체적으로 45자 내외 뭐 이런 글자수 정형률이 정형성이 정해져 있었죠. 이거 가지고 낸 문제죠. 그래서 3번에 종장 첫 구는 3자로 시작해야 되는데 4자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14번. 요 14번은 명사 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명사 위의 문제. 명사 위. 명사 위. 사실 요 명사 위에 명사가 붙었을 때 뒤에 명사가 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합성 아닙니까? 합성하면 중간에 사이시옷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이시옷을 넣지 않고 위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떤 경우냐? 된소리, 거센소리 앞.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위.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를 써야 돼. 위.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를 써야 된다고. 그럼 된소리, 거센소리가 아니면 윗을 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윗을 쓰지 않고 웃을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구별하라 그거지 뭐. 이거는 어떻게 구별하나? 위, 아래, 대립이 있으면 윗, 위, 아래 대립이 없으면, 그러니까 위를 가리키는 말과 아래를 가리키는 말이 함께 존재하면 위아래 대립이 있는 거고, 아래를 가리키는 말이 없으면 그때는 위아래 대립이 없는 말인 거죠. 그때는 이 위라는 본뜻대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의 상대어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뜻에서 멀어진 것으로 쓰이는 경우는 그건 접두사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웃은 접두사입니다. 위는 명사고. 그러니 위 뒤에 명사 붙었으면은, 그러니까 윗 뒤에 명사가 왔으면, 이건 사이시옷이죠. 위나 윗 뒤에 명사가 왔으면 합성어가 되는 거고, 웃 뒤에 명사가 왔으면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어디 헷갈리는 사례들 몇 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위쪽 맞나 틀리나? 위층 과연 맞나 틀리나? 위칸 맞나 틀리나? 윗도리 요게 맞나? 웃도리 요게 맞나? 위돛 요게 맞을까? 우돛 요게 맞을까? 윗간 요게 맞나? 웃간 요게 맞나? 자, 오늘 정답 한번 달아볼까요?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이렇습니다. 왜 그러한지 이유를 알면 이제 되는 거죠. 뭐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 못 쓴다 그랬잖아요.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 못 쓰죠.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못 쓰는데 이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위칸. 이게 제일 조심해야 돼요. 말 되는 것 같잖아. 위칸. 위쪽에 있는 공간. 그런 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맞는 말인데? 윗간이 맞는 말입니다. 윗간. 위쪽에 있는 공간은 윗간. 자, 윗도리 할 때 이 도리 있잖아. 도리. 이 도리는 윗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부분.
또는 위쪽이 입는 옷, 옷을 뜻하는 거지. 옷. 자, 부분이나 옷은 윗부분도 있고 아랫부분도 있을 수 있고 위쪽에 입는 옷, 아래쪽에 입는 옷, 위아래 대립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윗도리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윗옷? 이게 뭐 상의지 뭐 상의. 상의. 그러니까 웃도리하고 윗옷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뜻이 똑같지는 않아요. 얘는 이런 뜻이 더 있잖아. 부분. 윗옷. 요건 웃도리. 윗도리죠. 윗도리. 윗도리. 요것과 같은 뜻을 가진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도리하고 윗옷. 같은 뜻일 때는 상의란 뜻이고 윗옷과 다른 뜻으로 쓸 때는 윗부분이란 뜻이죠. 웃옷은 뭐냐? 요건 겉옷이란 뜻입니다. 겉옷. 겉에 입는 옷은 속에 입는 옷과 대립되지 아래와 대립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아래 대립이 없으면 웃을 적는다는 겁니다. 스님들이 입으시는 뭐 가사나 장삼 이런 것들이 겉옷이지 뭐. 우리 바깥에 외출할 때 겨울에 외출할 때 입는 그 외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웃옷입니다. 웃옷. 웃간 요때 요 간은 양념이야. 양념. 응? 나물 같은 거 묻히다가 싱거우면 더 넣는 양념. 응? 뭐 간장이나 소금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웃간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해보는 거죠. 뭐 1, 2, 3, 4. 또 사례가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5개나. 그럼 이건 또 준순기태 순간적으로 기억하고 밑에 내려가서 제거하면은 되겠죠. 뭐 기억. 날씨가 추워서 웃옷을 걸쳐 입었다. 맞네. 웃옷을 걸쳐 입는 거 맞죠? 겉옷을 걸쳐 입는 거 맞잖아요. 그럼 기억 들어간 것이 맞아요. 1번, 2번은 맞는데 3번, 4번 틀리는군. 이제 1번, 2번을 봅니다. 봤더니 뭐야? 니은은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디귿만 보면 되겠네. 산 위쪽 틀렸죠. 된소리 쌍지읒 앞에는 사이시옷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디귿 들어간 거 틀린 거 제거해 볼까요? 디귿 들어간 거 탁 제거하니까 1번 제거하고 답은 2번이 되네. 이봐, 역시 2개만 탁 보고도 답을 내잖아. 괜히 여러 개 보면 더 헷갈려요. 자, 짧게 빨리 푸는 방법 여러분 꼭 익혀가지고 써먹어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자, 15번 복수 표준어 문제인데 샛별, 이건 표준어지만 새벽별은 표준어가 아니에요. 새벽별. 이거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복수 표준어 아닌 거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16번을 봤더니 내용 끼워 넣기 문제. 이 내용 끼워 넣기 문제가 수준이 높은 거 아닙니까? 순서 바로잡기 문제는 가나 다라 정리해 나가면서 1, 2, 3, 4 왔다 갔다 하면 상대적으로 답을 낼 수가 있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위치를 잡는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식을 가장한 주관식 문제. 이건 주관식. 절대적으로 특정 위치를 잡아야 되거든요. 자, 이런 문제 유형이 뭐라고요? 내끼 이러잖아요. 내용 끼워 넣기. 이렇게 내용 끼워 넣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보기의 내용을 먼저 파악한다는 겁니다. 보기의 내용 파악. 내용 파악 방법은 요점 정리죠. 요점 정리한다는 건 역시 전제, 상술, 부연, 관형어, 부서 5가지 제거하는 겁니다. 하여튼 독해는 그 5가지만 제거할 수 있으면 공부 끝이요. 그러니까 뭐 10분만 해도 공부가 끝날 수도 있고 한 2-3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안 써먹는 사람은 계속 한 1년, 2년 흘러가도 독해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5가지만 빼겠다는 마음 탁 먹으면 금방 독해는 끝납니다. 독해가 우리 출제 비중의 한 30%에서 한 50% 절반까지도 차지하고 그러거든요. 자, 하여튼 보기 내용부터 먼저 파악해요. 그래 놓고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여기는 가나다라네.
가나다라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이렇게 내용 파악해 나가면서 1번과 2번의 논리적 내용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논리적인 내용 흐름을 파악해야 이거 위치를 어디다가 집어넣을 것인지 위치를 잡죠. 이 말이 또 어려우니까 뭐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도 안 어려운 거죠. 전제로 시작하는 글이 나왔다. 그럼 뒤는 주지가 오겠지 뭐. 주지로 시작되는 글이 나왔다. 그러면은 상술이 나오겠지 뭐. 상술로 시작하는 글이 나왔네? 그러면 뒤에는 그걸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 붙어야지 논리적입니다. 또 결론부터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뭐 상술이 오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내용이 있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 뒤에 만약에 어떤 내용을 더 붙인다면 그 부연이지 뭐. 이 부연은 없어도 될 내용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붙인 거죠. 이렇게 흘러가야 논리적인 내용 흐름이 된다는 겁니다. 자, 논리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이게 뒤집어 말하면 이론이잖아. 그럼 이런 이론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고 배워야지 사람답게 산다는 뜻이죠. 자, 어디 그렇다면 16번 우리 방식대로 한번 해볼까요? 다음 중 보기 지문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곳은 아이고 이거 뭐야 내기 문제잖아. 그럼 보기 내용부터 파악해야 되는데 보기 봅시다. 이러한 이그저로 시작하게 되면은 이러한 이그저로 시작하는 말 이거 지시어 아닙니까? 지시어. 지시어는 전술 언급 기능이 있어요. 따라서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러한이 가리키는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러한 뒷부분에 있는 내용. 그럼 먼저 정리해 봅니다. 언어의 변화는 이 보기 앞에 언어의 변화가 있겠네. 언어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겠네. 언어의 변화. 이 언어의 변화는 뭔데? 뒤에 중심내용 찾아볼까요? 한 공시태에서 다른 공시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한 공시태에서 다른 공시태로 변하는 걸 이야기한대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이거 언어의 변화라는 것은 통시적 변화도 있고 공시적 변화도 있잖아요. 공시적 변화라는 건 특정 시대의 변화고 통시적 변화라는 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한 공시태에서 다른 공시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 이거 통시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네. 이런 통시적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보기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나다라 정리 들어가는 거지 뭐. 탁 봤더니 만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언어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체이다. 두 문장 딱 봤더니 만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언어 얘기하자는 거네. 그럼 앞에 있는 건 전제니까 샥샥이고 언어 변한대요. 끊임없이 변한대. 언어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가에 나오네. 만약에 나가 언어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보기는 여기 들어가는 거고, 나도 언어의 변화와 관련되는 것이면은 그것도 통시적 변화와 관련되는 것이라면 나 뒤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리해 나가는 거죠. 계속 봅시다. 언어의 변화는 음운, 형태, 통사, 의미 등 언어를 구성하는 모든 측면에서 변화한다. 변화의 구체적 내용이 나왔을 뿐이네. 상술은 샥샥. 그럼 나 정리해 봅시다. 특정한 어느 한 시기의 언어 상태를 공시태라 하고 어떤 언어의 변화 상태를 통시태라고 할 때, 공시태는 같은 언어의 같은 시기에 속하는 언어 상태를 말하며,
이게 뭐 공시태 얘기와 통시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기는 공시태 얘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단어가 공시태라는 그런 단어만 나왔죠. 그리고 보기는 통시적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 나는 공시태와 통시태에 대한 개념 규정이에요. 그럼 이게 언어의 변화가 아니잖아. 그럼 보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언어 변화는 가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욕이 들어가야죠. 뭐. 나아가 언어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니까. 이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 글이거든요. 따라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기억번. 기억에 해당하는 언어의 특성은, 기억은 언어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체. 이거 언어의 일반성 중에서 그럼 뭡니까? 역사성과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거. 니은번, 18번은 니은에 대한 건데 통시태는 같은 언어의 다른 변화 시기에 속하는 다른 언어 상태, 통시적 변화 말하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 모음조합 파괴. 15세기에 잘 지켜졌던 모음조화가 임진왜란 이후에 아래아 음가 혼란 때문에 파괴가 진행되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죠.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의 형식 변화. 종결어미가 변하겠죠. 상대 높임법은 종결어미 또는 보조사 유를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예전에는 주로 종결어미 문제였겠죠. 그 종결어미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마리 등장. 세 마리 등장했다면 이건 아직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말이 탁 생겼다면 아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언어의 그 공시적 변화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순경음 비읍. 세종 때 쓰였던 순경음 비읍이 세조 때 가서 안 쓰이게 됩니다.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죠. 아래아의 소멸. 세종 때 만들어져 쓰이던 아래아가 1933년에 가서 공식적으로 없어지죠. 이것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9번 가볼까요? 19번은 고전문학 중에서 사미인곡을 가지고 냈는데 몇 군데 밑줄을 떡떡떡떡 쳐놓고 해석하기 문제로 냈습니다. 이 고전문학 문제는 우리가 좀 자주 봤던 그런 작품들은 이렇게 원문을 가지고 내고 해석하기 문제로 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풀이를 해둬야 한다 그랬죠. 전문풀이. 그래서 전문풀이 해뒀잖아요. 사미인곡, 송민곡 다 해봤죠. 상춘곡, 관동별곡, 그죠? 다 해봤는데 누앙사도 해봤잖아,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해봤는데 뭐까지 그 별 문제가 없었겠죠. 19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밑줄 친 A에 나타난 화자의 심정. 시적 화자의 심정? 시적 화자의 심정을 묻는 문제면 그건 독해 문제 아닙니까? 가사도 어차피 노래니까. 노래와 관련된 갈래. 공부하는 독해하는 방법이 뭡니까? 화자 탁 찾고. 화자는 찾을 것 없어. 무조건 존재하니까. 나로 존재한다. 나. 화자 앞에 놓여있는 상황 찾고 상황 속에서 갖게 되는 심리, 정서, 태도, 지향 요거 파악하면 되는 거죠. 어디 한번 볼까요? 이 몸 삼기실제 니물조차 삼기시니. 화자가 님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구만. 그런데 두 번째 단락 가보니까 평생에 원하요대 한데 내자하였더니 늙어야 무사일로 외워두고 그리 난고 임과 이별했다는 겁니다. 외워두고 그게 뭡니까? 외따로 두고 헤어져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갖게 되는 A번 염량이 때를 알아. 염량이 뭡니까? 불꽃 염자에다가 서늘할 양자. 서늘할 양자. 염량이 때를 알아. 이 서늘할 양자는 얼음 빙자 써도 되고 물자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여름이고 이건 겨울이겠네, 그죠?
그 염량이 무슨 뜻인지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계절 아닙니까? 계절. 때를 알아 가는 듯이 곧 겨우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절이 이렇게 가고 오고 이런다는 건 세월이 흘러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상황이네. 임과 이별한 후에 시간이 계속 세월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할샤 느낄 일이 많다는 겁니다. 느낄 일이 많다. 임과 이별한 이후에 시간만 세월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때 느낄 일은 뭐겠습니까? 그리움, 그리워도 만날 수 없으니 뭐예요? 고독, 슬픔 뭐 이런 거지 뭐. 자, 그래서 4번에 있는 임의 소식을 접하지 못한 채 세월만 흐르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그게 답되는 거지 뭐. 하여튼 화자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갖게 되는 심리정서, 태도, 지향 그 세 가지만 딱 찾으면 되는데 얘는 찾을 것도 없으니까 상황과 심정, 태지에 해당되는 대목만 딱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20번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해석으로 이것도 해석하면은 뭐 끝나는 거지 뭐 그죠? 네 번째 있는 거 그거 뭡니까? 디나니 디다에서 온 말 아닙니까? 나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 니는 뭐 디나니 그랬습니다. 디나니 지는 것이 뭐 이런 뜻이네.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라기보다는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그 다음에 요건 의존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이 디다가 나중에 구개음화가 진행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지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다는 떨어지다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이 눈물이라 이래야지 눈물이 어딜 지나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이제 21번 로서 자 요거 구별하는 문제 냈는데 이런 건 좀 쉬운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21번 21번은 문제를 딱 보니까 로서 이게 로서하고 로서 그거 구별하는 문제죠. 로서 요거 이 만약에 이제 써라든지 서라든지 이런 건 생략이 가능하니까 생략을 한다면 뭐 똑같아지는데 만약에 붙인다고 한다면 반드시 구별해서 적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위에 거 요거는 도구 수단 방법 재료 이거 도구 수단 방법 재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체언 뒤에 붙일 때 자 또 한 가지 더 있죠 요거 뭔가를 기준으로 할 때 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한계까지 따질 때 그럴 때는 위에 있는 걸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칼로서 연필을 깎다 이런 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진 것이 2번으로서 세 번째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2번을 기준으로 볼 때 2번까지를 한계로 볼 때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과 한계 그때도 써를 씁니다. 로서는 뭐 언제죠? 지위 그 다음에 또 신분 자격 위치 이런 거 나타낼 때는 로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맥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그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는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가장이라는 지위로 자격으로 위치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로서를 써야 할 텐데 로서를 썼으니까 틀렸죠. 2번 남북 문제는 대화로서 해결해야 한다. 대화라는 수단으로 대화라는 방법으로 이것과 관련되니까 로서를 써야 될 텐데 로서를 써놔서 틀린 거죠. 3번 학생으로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학생의 어떤 지위로 학생의 신분으로 학생의 위치로 이런 뜻이니까
로서를 써야 되는데 잘 썼죠. 그러니까 맞는 거지 뭐. 빈부차를 줄임으로써 이거는 빈부차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불평등을 해소한다. 수단 방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로서를 써야 되는데 로서를 써서 또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 요 지식만 다 갖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22번 표준 발음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표준 발음이 올바르게 연결된 거. 뭐 이런 것도 순기태 문제 풀듯이 풀게 되면 훨씬 더 빨리 나온다는 거죠. 자, 어디 한번 볼까요? 표준 발음법 기억. 사인, 사타이 사띠에 인. 요거 보고서는 여러분들 뭘 찾아내야 되는 겁니까? 어라? 히읗 뒤에 모음이 왔다? 그럼 히읗은 탈락이잖아요. 100% 탈락. 그럼 얘는 최종적인 발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인 이렇지 뭐. 1, 2, 3, 4 내려갑니다. 1번 사힌, 3번 사힌 틀렸네. 2번, 4번 중에서 답이 나오겠죠. 그럼 2번, 4번을 보는 거예요. 어디 보자. 야금, 니야금, 야금, 야금. 이건 이금, 야금이야에서 배운 건데 둘 다 맞는 거 아닙니까? 변별 기준이 안 되겠네. 그럼 낯선, 낯선 똑같으니까 변별 기준이 안 되겠네. 그럼 결국 리을번을 봐야 되는 거죠. 끝까지 가야 되는 거네. 상견례. 이거는 리을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설치금화가 진행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진행되는 것인가. 그거 문제 아닙니까? 그거 발음해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발음해 봐가지고 안 되는 건 뭐? 암기를 해야 되는데 동공구이신 그거 암기해 놓은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여러분들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문법. 이건 뭐냐? 문법은 공식이다. 공식. 공식 암기 탁 해가지고 이렇게 사례 나오면 그 사례 갖다가 탁 적용만 하면 되니까 무조건 공식만 잘 외워두면 되겠죠. 이렇게 쉬운 게 문법인데 문법을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점수를 못 내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문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원리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공식 선생님이 알려주면 공책에다 탁 정리해가지고 또 암기를 하고, 이미 해온 사람들은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면 되겠죠. 또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는 건 암기 비법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거 가지고 쏙쏙쏙쏙 집어넣으면 되죠. 암기 비법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문법이 쉬워졌다고, 나도 이제 문법 문제 맞힌다고 이러면서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발음 탁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상견례, 이게 자연스럽죠. 상결례는 이상하잖아, 그죠? 상견례, 상견례. 그렇다면 2번과 4번 중에서 상견례 어떤 겁니까? 2번이네? 2번이 답이지 뭐. 자, 이제 23번이요.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자, 띄어쓰기 문제로 또 냈어요.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비가 올 확률은 50 내지 60이다. 내지는 여러분들 연결해서 배우는 거죠. 겸, 대, 및, 내지, 연결 아닙니까? 앞과 뒤를 다 띄우는 거죠. 근데 이 내지 앞을 붙여놨기 때문에 틀린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꼭 챙겨 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겸대하고 민내지는 품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연결어로 쓰이는데도. 이건 뭐고? 의존명사. 이건 뭔데? 접속 부사입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민내지는 부사다, 부사. 자, 2번. 보니까 들릴 만큼,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들릴 만큼. 들릴 만큼. 우리가
의존명사 공부 쫙 해뒀잖아, 그죠? 의존명사. 이 의존명사 원칙이 뭐냐? 원칙은 관형어 뒤에 의존명사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독립된 단어, 독립된 품사는 띄었어야 되죠. 그런데 세상에 의존명사처럼 보이는데 아닌 게 더 많아서 우선적으로 적용할 8가지를 먼저 공부해두자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8가지를 암기 비법 이용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공부를 하죠. 이거 오래 걸립니다. 의존명사는 양이 많거든요. 그 수십 가지 되는 의존명사를 그래도 우리는 한 8가지 정도로 줄여가지고 좀 지혜롭게 공부를 해요. 또 암기 비법도 쓰고. 만약에 이 8가지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원칙으로 보고 띄어 쓰는 건데 그때 주의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거잖아. 만큼. 또 뭡니까? 대로. 또 뭐예요? 밖에. 이거 3가지 출제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난 거죠. 체온 뒤에 만큼은 뭔데? 조사니까 붙여 쓰고. 관용 사용 어미 뒤에 만큼은 뭔데? 의존명사니까 띄어 쓰는 거지 뭐 이거. 잘 띄어 썼나요? 안 띄어 썼네? 그러니까 틀렸지 뭐. 3번 고향까지는 서울에서부터 천리가 된다 그랬는데 까지는 에서부터 전부 조사 아닙니까? 전부 조사니까 다 뭡니까? 붙였어야죠. 3번이 맞는 거고. 4번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조, 엉, 만 뒤에서만 띄우지 그 외에는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억 뒤에 띄운 건 잘했는데 400과 50 붙여야 되고 만 뒤에 띄운 건 잘했는데 800과 90 붙여야 되고 그렇죠. 틀렸죠? 24번 1, 2, 3, 4 딱 보니까 조용히 번듯이 꼼꼼히 땄듯이 그려놨는데 이거 이와 희의 문제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기억들 떠오를까요? 이 반드시 이로만 발음될 때는 이로 적는다. 또 반드시 히로만 발음되거나 이게 또 이로 발음되는 것 같기도 하고 히로 발음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면 히로 적는다. 맞춤법 통일안에 그렇게 나오는데 알아둬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왜? 우린 다 헷갈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암기 비법으로 익혀놨잖아요. 이만 적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히만 적는 경우. 암기 비법 2 뭐였습니까? 너구소도 범버이 수쳐 먹여 볼기도 끔찍이 느나 그거 했잖아요. 히로 적는 경우 뭐 있었습니까? 솔직히 가가 꽃을 똑 꺾으심데 가 그거 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출제가 되었잖아. 꼼꼼히 꼭 이로 적어놨으니까 틀렸죠. 암기 비법으로 외워두게 되면 참 편리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한 뒤에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 굉장히 막 풀면서 신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암기 비법이 진짜 대단한 그런 힘을 발휘하는구나 알 수 있겠죠. 25번은 우리가 뭐 지나가는 이야기 비슷하게 여러분들 좋을까봐 재미있게 이렇게 들려준 그 이야기 뭐 그걸 거기서 출제가 되었어요. 사당패 6가지 놀이. 사당패 6가지 놀이. 거기서 출제가 되었어요. 풍물, 번화, 살판, 얼음, 덧배기, 덜미. 이게 도대체 어떤 놀이들이냐? 그거 짝짓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죠. 뭐 또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풍물은 그야말로 농악이지, 농악. 번화는 뭐 꼬챙이에다가 접시 이렇게 막 돌리는 거 봤죠. 그러니까 뭐 그릇 돌리기네, 그죠? 그릇 돌리기. 이 살판은 뭐
땅재주라고 보면 되겠죠. 덤블링 비슷한 겁니다. 땅재주. 다다다닥 뛰어가서 공중으로 탁 뛰어오른 다음 뭐 2회전하고 뭐 착지하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바로 이 얼음 이거 우리가 맞춤법에서 공부하다가 아마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얼음이 두 사물이 끝이 맞닿은 곳이라 그랬잖아. 두 사물이 끝이 맞닿은 곳. 응? 거기다가 줄 걸어놓고 광대가 올라가서 막 연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지? 줄타기. 덧배기는 더 쓰고 보여주기. 그거니까 더 쓰고 보여주기. 탈노름이라는 겁니다. 탈노름. 덜미는 꼭두각시 노름이지. 꼭두각시 노름. 꼭두각시 남편이 박첨지고 그 박첨지가 첩을 얻었잖아. 그 첩의 이름이 덜머리집인데 그 덜머리집을 줄여가지고 덜미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처첩 간에 그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초등학교 운동회 때 여자아이가 막 징징징징 울고 있고 머시매가 뒤에 가서 어깨 잡고 대가리를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샥샥 하는데 그게 바로 그 꼭두각시 노름인 거지. 율동. 사실 이게 처첩 간의 갈등 때문에 꼭두각시가 속상해하는데 이 박첨지가 뒤에서 울지마 인생 다 그런 거요 이러면서 달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헤어지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네가 이해해 그 얘기지.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운동에서 좀 공연하기가 좀 그렇죠. 내용상. 꼭두각시 노름 그겁니다. 여기 이제 순서대로 첫 번째 놀이, 두 번째 놀이, 세 번째 놀이, 네 번째 놀이 이렇게 하면서 여섯 번째 놀이까지 가는데 와 당시에 뭐 구경거리가 별로 없었으니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그런 어떤 공연이었습니다. 사당패의 6가지 놀이. 그 중에서 지금 살판이 나왔는데 그 살판을 4번에 잘못 이렇게 해놨죠, 그죠? 풀이를 잘못 해놨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기출문제 분석을 해봤는데 좋은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직 공부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출제 경향을 파악해서 열심히 매진한 다음 꼭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보건 특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